비키시오 비켜! 아이가 죽겠소! 안녕하세요. 복수냐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아 가셔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초겨울 새벽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직 닭이 울기도 전 산골 마을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어요. 허리가 굽은 노파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집신 밑으로 밟히는 서리가 바스락거렸고 입김은 하얗게 퍼져나갔죠. 우물에 다다른 노파는 얼얼한 손으로 두레박줄을 잡았습니다. 삐걱 삐걱 낡은 도르래가 고된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 노파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물 옆 평상 아래 무언가 웅크린 것이 보였거든요. 이게 무슨... 노파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면서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꾸깃한 헝겊 조각에 둘러싸인 작은 몸뚱이였습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낡아빠진 옷차림으로 몸을 잔뜩 움츠린 채 그곳에 쓰러져 있었죠.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차가운 피부에 닿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아이는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에 묻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눈썹과 이목구비만큼은 묘하게 가지런했어요. 길거리 아이치곤 어딘가 달라 보이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요. 이리 좀 와보시오. 노파의 다급한 외침이 고요한 새벽을 찢었습니다. 머지않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고리를 제대로 여미지도 못한 채 달려온 안악, 호미를 든 사내, 지팡이를 짚은 촌로까지. 우물가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데서 아이가 웬 말이오? 부모가 버린 게 아닐까요? 아니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귀신이 데려온 거 아니겠소? 요즘 밤길이 얼마나 험한데. 수군거림이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추측을 늘어놓았죠. 누군가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혀를 찾고 누군가는 몇 발짝 뒤로 물러서기도 했어요. 아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좀처럼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가끔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죠. 노파가 다시 한번 아이를 흔들자 아이의 팔에서 헝겊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의 팔과 다리 곳곳에 멍 자국이 보였거든요. 오래 굶주린 흔적도 역력했습니다. 이방나리를 불러야겠소. 누군가의 외침에 소년 하나가 뛰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이방 장만복이 급히 달려왔어요. 40 남짓 되어 보이는 그는 관복 자락을 휘날리며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왔습니다. 비키시오, 비켜. 만복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살폈습니다. 맥을 짚어보고 얼굴빛을 확인하고 옷가지를 뒤졌죠. 하지만 신분을 알 수 있는 패도 문서도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신분을 알 길이 없구려. 만복의 말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요즘 도둑놈들이 애를 앞세운다더니 그런 거 아니겠소? 관아로 넘겨야 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애는 애가 아니오. 이렇게 내버려 둘 순 없지 않소? 불쌍한 것 좀 보시오. 제대로 먹지도 못한 게 분명하오.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고 어떤 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말다툼이 점점 격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서당 훈장 이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단정한 도포 차림으로 아침 산책을 나온 길이었죠. 아,
훈장 어른, 이 아이를 보시오. 만복이 도연을 맞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묘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듯한, 그러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는 기시감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금세 사라졌고 도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디서 온 아이인지 알 수 없소? 전혀요. 패도 없고 말도 못하고. 사람들의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절로 보내자는 의견, 관하로 넘기자는 주장, 그냥 내버려 두자는 말까지. 우물가는 점점 더 시끄러워졌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손, 앙상한 몸,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을 이야기들이 마음에 걸렸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내 집으로 데려가 보겠소. 사람들이 일제히 도연을 쳐다봤어요. 놀람, 의아함, 그리고 약간의 안도가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만복이 미간을 찌푸렸죠. 훈장 어른, 신중히 생각하시오. 이 아이가 알고 있소. 하지만 이 추운 날 이대로 둘 순 없지 않소?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몸무게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우물가의 사람들은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도연의 품에 안긴 아이가 희미하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도연은 아이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등에 닿는 작은 체온이 미약하게 느껴졌어요. 굶주림으로 가벼워진 몸이 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았죠. 좁은 골목길을 지나며 도연은 자꾸만 등 뒤의 무게를 의식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훈장집은 마을 한쪽 언덕배기에 자리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서당을 겸하고 있어 책과 종이, 붓이 가득했어요. 대청마루에는 낡은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방 안에선 은은한 먹물 냄새가 풍겼죠. 여보, 도연의 목소리에 아내 춘매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35살의 춘매는 앞치마를 두른 채였는데 남편이 업고 온 아이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무슨 우물가에서 발견된 아이요. 일단 따뜻하게 해줘야겠소. 춘매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안방으로 달려가 이불을 펴고 화로에 불을 지폈어요. 도연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춘매가 아이의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때가 벗겨지면서 드러난 얼굴은 생각보다 단정했어요. 하지만 창백하고 움푹 들어간 볼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죽을 끓여야겠어요. 춘매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아이 곁에 앉아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지만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춘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들고 왔어요. 그녀가 숟가락으로 한술 떠서 아이 입가에 갖다 대자 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춘매를 바라봤죠. 그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괜찮단다. 먹어야 기운이 날 게야. 춘매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아이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죽 냄새를 맡고는 침을 꿀꺽 삼켰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했어요. 마치 독이 든 것처럼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춘매는 먼저 자신이 한술 떠먹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맛있는데. 자, 한번 먹어보렴. 그제야 아이가 조금씩 입을 열었어요. 첫 술을 받아먹더니 사레가 들려 기침을 했습니다. 춘매가 등을 토닥여주자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죽을 받아먹기 시작했죠. 한 술, 두 술. 마치 이것이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필사적으로 삼켰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먹어야지.
도연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손동작, 죽을 받아먹는 태도, 심지어 살에 들린 후 고개 숙이는 모습까지 어딘가 익숙한 예절이 배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죽 한 그릇을 다 비운 아이는 이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춘매가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죠. 방을 나서며 춘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나요? 아무것도 모르오. 패도 없고 말도 안 하고. 벙어리인가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할 순 없었지만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이웃 안악이 슬그머니 담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훈장댁, 그 아이 데려오셨다면서요? 벙어리라던데 맞나요? 아직 모르겠소. 벙어리는 재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혹시 모르니 조심하셔야 할 텐데. 춘매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도연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두고 보면 알 일이오. 걱정 마시오. 안악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춘매와 도연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멀리 산을 향했죠. 당신, 왜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춘매의 물음에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소. 춘매는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 왜 그 아이를 외면하지 못했는지. 3년 전 그들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병으로 잃은 6살배기 아이였죠. 그 이후로 도연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잖아요. 알고 있소. 하지만 며칠만이라도. 춘매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아렸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춘매가 안방을 들여다보려다 걸음을 멈췄어요. 방문 틈으로 아이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이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이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쓰듯 움직이고 있었죠. 춘매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검지손가락이 공중에서 천천히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종이 위에 글자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한 획, 두 획. 그 움직임은 결코 아무렇게나 휘젓는 게 아니었어요. 저건 글을 쓰는 동작이야. 춘매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나 도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부러 종이 몇 장과 붓, 먹을 아이 곁에 놓아두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그것들을 외면했어요. 하지만 춘매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도연이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아이가 붓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주저하듯 붓끝을 종이에 댔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우물정, 물수. 두 글자였지만 그 필체는 서툴면서도 어딘가 기본이 잡혀 있었어요.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화들짝 놀라 붓을 떨어뜨렸죠. 도연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글씨를 찬찬히 살펴보던 그의 눈이 커졌어요. 너, 글을 배운 적이 있구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는 듯이. 하지만 도연은 확신했어요. 이 정도 필체는 양반가 아이가 아니면 익히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하필 우물과 물이라는 글자를 썼다는 것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나는 내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게야. 아이는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애원하는 듯한 빛도 섞여 있었어요. 제발 묻지 말아달라고,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를 다시 아이 곁에 두고 방을 나왔죠. 서재로 돌아온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그 글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중얼거림이 조용한 서재에 흩어졌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도연의 마음속엔 의문의 그림자만 짙어져 갔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창백하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움직일 때마다 떨리던 손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도연은 고민 끝에 아이를 서당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집에 두기엔 불안했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 마음을 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오늘은 나와 함께 가자꾸나. 아이는 도연의 손을 잡고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손이 도연의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떨렸어요. 서당 문을 열자 이미 와 있던 아이들 대여섯 명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들아, 오늘부터 이 아이도 함께 할 거다. 도연의 말에 서당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물가에서 발견된 거지 아이라는 소문은 이미 마을 구석구석 퍼져 있었거든요. 훈장님, 저 애가 그 우물 귀신 아이예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개구쟁이 한 명이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키득거렸어요. 도연이 눈을 부라렸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아이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아이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새로 온 아이를 훑어봤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구석자리에 앉혔어요.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위로 손을 모았습니다. 자, 오늘은 천자문을 이어서 읽어보자. 도연이 나무판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익숙한 구절들이 판 위에 펼쳐졌어요. 아이들이 따라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는 소리내어 읽지 않았지만 눈동자만큼은 판 위를 빠르게 훑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글자를 따라 움직이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이미 아는 글자들을 확인하듯 움직이는 것 같았죠.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으로 우르르 나가는 사이 몇몇이 새로 온 아이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야, 너 진짜 말 못해? 우물에서 귀신이 혀를 잘랐대. 만져보면 차갑대. 만져볼까? 한 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 한 녀석이 아이의 어깨를 툭 밀었죠. 아이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만. 도연의 호통에 아이들이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쓰러진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이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꾹 깨물고 있을 뿐이었죠. 오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일부러 아이를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는 며칠 전 아이가 썼던 글자를 판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글자를 더 추가했죠. 이 글자들을 아는 사람 있느냐? 서당 아이들이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새로운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너도 한번 써보겠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붓과 종이를 건넸죠.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판 위의 글자를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손놀림이 생각보다 훨씬 정확했거든요. 글자의 균형도 회계 순서도 거의 틀림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서당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글자 쓸 줄 아네. 서당 다녔던 거 아냐? 거지가 어떻게 글을 알아? 도연은 아이가 쓴 글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기는 단단했어요. 최소한 1년 이상은 글을 배운 사람의 솜씨였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깊어졌죠.
너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붓을 내려놓고 다시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어요.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확신이 섰죠.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그날 저녁 춘매가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부엌 구조를 너무나 빨리 익히고 있었거든요. 장독대 위치, 쌀독이 있는 곳, 심지어 작은 서랍 하나까지. 마치 원래부터 이 집에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어머, 그 그릇은 거기 있는 게 아니란다. 춘매가 말하려는 순간 아이는 이미 정확한 위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춘매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보통 아이라면 며칠은 걸릴 일이었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도연이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던 중 예전에 쓰던 벼루와 붓이 든 상자를 꺼내 놓았어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서재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들어와도 된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자 앞에 멈춰 섰어요. 도연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기 시작했죠. 도연은 책장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동작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먹을 가는 각도, 붓을 잡는 손놀림, 심지어 자세까지 모두 제대로 배운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종이를 펴고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을 이름, 성씨, 관직 이름 같은 것들이었죠. 춘매가 그 광경을 보고 화들짝 놀라 도연을 불렀습니다. 여보, 저걸 보세요. 도연이 다가가자 아이가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종이 위엔 같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최씨, 판서, 한양.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본 글자들이냐?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이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도연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연은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앉혀놓고 종이와 붓을 건넸어요. 어제 쓴 글자들을 다시 써보렴. 아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일부러 삐뚤빼뚤하게, 균형 없이, 마치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엉망으로 썼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죠. 일부러 감추고 있구나. 아이는 못 배운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도연은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죠. 그날 밤 아이는 혼자 서당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저 너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찾으러 올 거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춘매가 아이의 어깨에 두루마기를 걸쳐 주었어요. 추운데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기 전 한 번 더 산 너머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어쩌면 희망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우물가 노파는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마다 아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단순한 사실이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과장됐죠. 그 아이 말이에요.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 우물가에 누워 있더래요. 주변엔 발자국 하나 없이 말이에요. 한 안악이 눈을 크게 뜨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귀신이 데려다 놓은 게 아니겠어요? 글쎄요. 근데 그 아인 글도 쓸 줄 안대요. 훈장댁 서당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지가 글을 알다니 이상한 일이네요. 소문은 장터를 넘어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한쪽에서 낯선 행상이 한마디 보탰어요.
저 산 너머 고을에서 양반집 아이가 하나 사라졌다던데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행상을 둘러쌌죠. 무슨 소리요? 자세히 말해보시오. 제가 들은 바론, 최봉일이라는 세도가 집안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양자로 들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나 뭐라나. 최봉일, 그 유명한 최판서 댁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 집이 워낙 권세가 대단해서 지금 사람들을 사방에 풀어놓고 찾는다더군요. 안악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럼 혹시 우리 마을 우물가에서 발견된 그 아이가? 설마요. 그건 너무 멀리 떨어진 얘기 아니겠소?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고 며칠 뒤엔 이방 장만복의 귀에까지 닿았어요. 만복은 관아뜰에서 그 소문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실종된 양반집 아이와 우물가의 거지 아이. 그 둘을 자연스럽게 연결짓게 됐죠. 그는 즉시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해질 무렵 만복이 서당문을 두드렸어요. 도연이 문을 열자 만복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장 어른, 잠시 얘기 좀 하시죠. 둘은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만복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 말이오.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소? 이상한 점이라니 무슨 말이오? 그를 안다든지 버릇이 남다르다든지 뭔가 평범하지 않은 구성 말이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만복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역시 그렇군요. 훈장 어른도 느끼셨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요? 만복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 너머 고을에서 양반집 아이가 실종됐다는 소문 들으셨소? 최봉일 댁 말이오.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최봉일. 그 이름은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세와 재력을 동시에 가진 세도가였으니까요. 그게 우리 아이와 무슨 상관이오? 모르겠소. 하지만 시기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게다가 그 아이가 글까지 안다면. 만복은 말을 흐렸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서 아이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죠. 이방, 그건 너무 억측 아니오? 그럴 수도 있소.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훈장 어른도 난처해질 거요. 세도가 집안일에 끼어드는 건. 만복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협박도 조언도 아닌 애매한 뉘앙스였어요. 도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이 돌아간 후 도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춘매가 차를 가져와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요. 아무것도. 도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마을엔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주막에 모여 수군거렸고 평소엔 조용하던 골목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서당 앞 골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내 둘이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겉보기엔 떠돌이 같았지만 걸음걸이와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죠. 도연이 아이와 함께 서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사내 중 하나가 아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무심한 척했지만 분명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그 시선을 느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괜찮니? 도연이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도연의 옷자락을 꽉 쥐고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서둘러 서당 안으로 데려갔죠. 그날 밤 아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춘매가 방문 앞을 지나가다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아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우물, 피, 아버지가 잠꼬대였어요. 파편적인 단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춘매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물, 피, 아버지. 그 단어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춘매가 아이를 깨우려 어깨를 흔들자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헐떡거렸죠. 한동안 어디가 어딘지 몰라 두리번거리더니 춘매를 보고 나서야 조금씩 진정했어요. 괜찮니? 무서운 꿈 꿨구나. 춘매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춘매의 품에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아이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도연은 관아 앞을 지나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만복이 낯선 관리 하나와 뜰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타 고을에서 온 듯한 복색이었어요. 도연은 담장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봉일 대감께서 직접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근처 마을들을 모조리 뒤지라고 하시더군요. 타 고을 관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만복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혹시 그 아이가 정말 대감댁 양자가 맞소? 그렇다고 하던데요. 근데 이상한 게 대감께서 그 아이를 찾으면서도 일을 되도록 조용히 하라고 하셨답니다. 밖에 소문나는 걸 극도로 꺼리시더군요. 왜 그러실까? 글쎄요. 아무래도 집안 내부 사정이 복잡한 모양이에요. 들리는 말론 진짜 자식과 양자 사이에 묘한 경쟁 같은 게 있었다던데 도연은 더 듣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죠.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춘매에게 들은 얘기를 전했습니다. 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어요. 여보,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도연은 안방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 방이었죠. 그 아이를 지금 넘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오. 춘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잠꼬대가 두려움에 떨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한편 우물가 근처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내 하나가 횃불을 들고 우물 둘레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거든요. 땅을 파헤치고 돌을 들춰내고 풀숲을 헤집었죠. 그러다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흙 속에 반쯤 묻혀있던 작은 장신구 조각이었어요. 은으로 만든 것 같았고 희미하게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물가엔 다시 정적만이 남았어요. 달빛이 우물 안무를 비추며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사흘 후 장만복은 다시 관아뜰에서 타 고을 관리를 맞았습니다. 이번엔 더 상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였어요.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후원으로 자리를 옮겼죠. 최봉일 대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만복의 물음에 관리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감은 3대째 벼슬을 한 집안 출신이십니다. 지금은 한양에 계시지만 이 지역 7개 고을의 땅을 가지고 계시죠. 권세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양자를 들이셨소? 친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몸이 약하답니다. 대를 잇기 어렵다는 판단에 양자를 들인 거죠. 그게 3년 전 일입니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양자로 들인 아이는 친척 집안 아이였다고 합니다. 영특하고 총명해서 대감께서 무척 아꼈다더군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답니다. 친아들과 양자 사이에 묘한 경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니, 경쟁이라기보단 관리가 말을 흐렸습니다. 만복이 재촉했어요. 솔직히 말해보시오.
사실 친아들 쪽에서 양자를 못마땅해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자가 더 총명하다 보니 나중에 가문을 물려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사라진 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론 가출로 알려져 있지만 글쎄요, 저도 이상한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만복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떤 얘기들이요? 그 아이가 사라지기 며칠 전 집안에서 큰 다툼이 있었다더군요. 그날 밤 하인 하나가 아이를 업고 몰래 집을 나가는 걸 봤다는 증언도 있고요. 그럼 납치요? 아니면 제거. 아니, 이건 너무 섣부른 추측이겠지요. 관리가 황급히 말을 바꿨지만 이미 의미는 전달됐습니다. 만복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대감께선 뭐라 하시오? 아이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관가에 정식으로 수배를 넣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몰래 풀어 조용히 찾고 있습니다. 밖에 소문나는 걸 극도로 꺼리시죠. 왜 그러실까? 아무래도 체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도가 집안에서 양자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퍼지면, 아니면 더 나쁜 소문이 돌 수도 있고요. 만복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우물가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최봉일의 양자라면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걸까? 혹시 그 아이를 찾으면 살해금이 있다고 했소? 네, 은자 100냥이랍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대감께 연락하라는 거죠. 100냥. 작은 고을 이방이 몇 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만복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도 들었죠. 관리가 떠난 후 만복은 관아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우물가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를 아는 아이 예의 바른 손동작, 그리고 무엇보다 그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 만약 저 아이를 넘기면,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100냥이라는 돈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관아 이방 봉급이 적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거든요. 그날 밤 만복은 몰래 도연의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창틀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는 담장 너머로 몸을 숨기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만복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미 아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처럼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저건 분명 평범한 거지 아이가 아니야. 만복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갈등에 빠졌어요. 저 아이를 최봉일에게 넘기면 100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엔 어떻게 될까? 혹시 아이에게 해가 가는 건 아닐까? 만복이 망설이던 그때 도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덮었습니다. 도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죠. 만복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이튿날 도연은 관아로 불려갔습니다. 만복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어요. 훈장 어른,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그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지 않소?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엔 만복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그럴지도 모르오. 최봉일 대감댁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곧 이 마을까지 올 겁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방, 자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훈장 어른. 제 공적인 임무는 그 아이를 대감께 넘기는 거겠지요. 하지만
만복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만약 그 아이를 넘기면 어떻게 되겠소?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둘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 낯선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대여섯 명 되는 사내들이었는데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군인처럼 훈련된 느낌이었죠. 그들은 주막에 여장을 풀고 주막 주인에게 마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는 어디냐, 서당은 어디냐, 새로 온 아이는 없었냐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주막 주인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발견된 아이 얘기까지 자세히 들려줬죠. 사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편 서당 뒤편 골목에선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낙엽을 쓸고 있는데 한 사내가 슬그머니 다가왔거든요. 그는 아이 앞에 멈춰서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빛 장신구 조각이었어요. 우물가에서 발견한 바로 그것이었죠. 이거 내 거 아니냐?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내가 씩 웃었죠. 역시 내 놈이구나. 그 순간 도연이 뛰어나왔습니다. 당신 누구요? 우리 아이한테 무슨 짓이오? 사내가 뒤로 물러서며 장신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길을 물으려던 참이었소.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아이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과 춘매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아이는 또다시 악몽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큰 기와집의 대문이 보였어요. 붉은 등이 대문 양쪽에 걸려 있었고 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넓은 마당, 단정하게 다듬어진 정원, 연못.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감 마님,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저 아이가 계속 있으면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는 사랑채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른들이 모여 앉아 무언가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죠. 양자는 결국 양자일 뿐이요. 진짜 핏줄이 아니지 않소. 하지만 대감께서 아끼시는데 대감께선 모르시는 게 많소. 저 아이가 얼마나 영특한지 나중엔 진짜 도련님을 밀어낼지도 모르오. 아이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들이 자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얘만 없으면 일이 편해진다는 얘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둠 속이었어요. 누군가 아이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용히 해. 내 목숨을 살리려면. 낮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아이는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울퉁불퉁한 산길이었죠.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나타났습니다. 낡고 허름한 우물이었어요. 사내가 아이를 우물가로 끌고 갔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도 다 너를 위한 일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사내의 눈빛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임무를 수행하는 차가운 눈빛뿐이었죠. 사내가 아이를 우물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아이는 발버둥 쳤어요. 사내의 팔을 깨물었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놨고 아이는 그 틈에 도망쳤죠. 이놈 서. 뒤쫓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나무에 부딪히고 가시에 긁히고 넘어지고 일어서길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결국 기운이 다해 쓰러졌죠. 그곳이 바로 이 마을 우물가였습니다. 으악!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긴 어디지? 누가 날 잡으러 온 건 아니지. 방문이 열리고 춘매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얘야, 괜찮니? 춘매가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아이는 그제야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멈추지 않고 떨렸죠. 무서운 꿈 꿨구나. 괜찮아, 괜찮단다. 춘매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다가 천천히 진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춘매가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왼쪽 어깨에 작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칼에 베인 것 같은 흉터였어요. 그리고 오른쪽 팔뚝엔 화상 자국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얘야, 이건 어디서 난 상처니? 춘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춘매가 손을 뻗자 아이는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났죠. 괜찮아. 무섭지 않아. 춘매가 다시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물러섰습니다. 결국 벽에 등을 대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졌어요. 아이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춘매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방을 나왔죠. 복도에서 도현과 마주쳤어요. 여보, 그 아이 몸에 상처가 많아요. 누가 일부러 해친 것 같은.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은 무거운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오후 서당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도현은 일부러 양자, 가문, 세도가 같은 단어를 입에 올렸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는 척했죠. 양자란 핏줄은 아니지만 가문을 잇기 위해 데려온 자식을 말한다. 세도가 집안에서는. 도연이 말하는 순간 아이가 손에 쥔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랑 붓이 바닥에 구르는 소리가 조용한 서당 안에 울렸어요. 모든 아이가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주제로 넘어갔죠. 수업이 끝난 후 도연은 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당 뒤편 작은 마루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아이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멀리 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는 누구에게서 도망친 게냐?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편이란다. 도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아이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앞에 놓인 종이와 붓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알아차리고 종이를 밀어줬습니다. 아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죠. 우물, 그 다음엔 집, 그리고 다시 우물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도연은 그 글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물과 집,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이의 기억이 우물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 우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아이가 손을 멈췄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에서 떨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이가 또 다른 글자를 썼습니다. 죽을 사.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장만복이 또다시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술 기운을 빌린 듯 얼굴이 붉었어요. 훈장 어른, 솔직히 말씀드리겠소. 저 아이 때문에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 있소.
무슨 소리요? 최봉일 대감의 사람들이 마을 안에 들어와 있소. 그들은 필사적이요. 아이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요? 차라리 지금 넘기는 게 나을 수도 있소. 나중에 문제가 되면 훈장 어른께서 책임질 수 있겠소?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만복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자네는 그 아이를 넘기면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오? 만복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를 넘기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방, 자네도 양심이 있을 거요. 도연의 말에 만복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한편 마을 곳곳에선 낯선 사내들의 움직임이 계속됐습니다. 우물가 근처를 배회하고 서당 주변을 탐색하고 주막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그날 밤 늦게 도연의 집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서 그 기척을 느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도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낮게 첫 마디를 꺼냈어요. 나 돌아가면 죽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선의의 돌봄을 넘어섰어요. 한 아이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지켜줄 테니. 하지만 도연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세도가의 힘 앞에서 한낱 서당 훈장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의 얼굴빛이 어둠 속에서 굳어져 갔습니다. 사흘 후 마을에 상서롭지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침부터 까마귀 떼가 마을 상공을 빙빙 돌았고 개들은 이유 없이 지저댔어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오 무렵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어요. 마을 어귀로 화려한 가마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앞뒤로 말을 탄 사내들이 호위하고 있었죠. 가마가 관아 앞에 멈췄습니다. 발을 내린 인물은 50 전후로 보이는 사내였어요. 비단 도포에 옥으로 장식한 각근, 손에는 상아 부채를 쥐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마을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함이었죠. 최봉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였죠. 관아 이방이 어디 있느냐?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장만복이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소인이 이곳 이방이옵니다. 내부로 안내하라. 최봉일이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복이 그를 따라 들어갔죠. 문이 닫혔지만 안에서 오가는 대화가 조금씩 새어나왔어요. 들었느냐? 이곳에서 아이 하나가 발견됐다지? 그렇다옵니다. 어디 있느냐? 지금 훈장대게 데려오도록 하라.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만복의 대답이 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대답이 없느냐? 그게 그 아이가 정말 대감께서 찾으시는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사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 데려오라고 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만복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최봉일은 관아에서 나와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우물 둘레를 천천히 걸으며 땅을 살폈죠. 여기서 발견됐다고 했느냐? 그렇다옵니다. 최봉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언가 확신하는 듯 했어요. 멀리서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당 창문 너머로요. 아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온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뒷모습,
그 걸음걸이, 모든 게 기억 속 그 사람과 일치했습니다. 도연이 아이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을 아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최봉일이 도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척했지만 말투 곳곳에 오만함이 배어 있었어요. 훈장 어른이시라 들었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하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집에서 아이 하나가 사라졌소이다. 혹시 이곳에 그 아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아이인지 말씀해 주시면. 10살 남짓, 얼굴이 단정하고 글을 조금 아는 아이올시다.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최봉일이 부채를 접으며 말을 이었어요. 들으니 훈장 어른께서 그런 아이를 거두셨다 하던데 잠시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아이가 병이 깊어 누워 있습니다. 병이라니 무슨 병이요? 열병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봉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가늠하려는 눈빛이었죠. 그렇다면 제가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면 어떻겠소? 그건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오? 도연과 최봉일이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최봉일이 먼저 물러섰습니다. 아니, 물러선 척했죠. 그럼 내일 다시 오겠소.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오. 최봉일이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훈장 어른께서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이 서당과 마을의 앞날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도연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봉일이 떠난 후 도연과 춘매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가 저 아이를 숨긴다고 해서 정말 안전해질까요? 춘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저 아이를 넘기면 어떻게 될지도 뻔하잖아요. 알고 있소.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당 훈장인 자신이 세도가와 맞선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안방 문 뒤에서 아이가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자신 때문에 이 좋은 사람들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최봉일은 관아뜰에서 자신의 하인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저 아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훈장 집을 수색할 것이다. 하오나 대감, 관가의 허락 없이는. 관가의 허락?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는 내 명령만 따르면 된다. 하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명심해라. 저 아이는 살아서 데려와야 한다. 하지만 최봉일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인들이 그 의미를 알아챘어요. 살아는 있어야 하지만 어떤 상태든 상관없다는 뜻이었죠. 만약 훈장이 계속 방해하면 그 역시 같이 처리하라. 냉혹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침묵 속에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달빛 아래 관아뜰은 음산했습니다. 최봉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그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감히 나를 거역하다니. 훈장 주제에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한편 도연의 집에선 다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불러 앉혔어요. 오늘 밤 너를 안전한 곳으로 보낼 것이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어디로요? 산 너머 고을에 내 친구가 있다. 그곳으로 가면 당분간 안전할 게다. 하지만 훈장님은 걱정 마라.
나는 괜찮을 거다. 도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던 거죠. 춘매가 작은 보따리를 싸고 있었습니다. 마른 떡,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은자 몇 냥. 그녀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얘야, 길 조심해야 한다. 밤길은 위험하니까. 아이는 춘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먼저 손을 잡은 거였어요. 춘매는 그 작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지만 긴장감만은 더욱 짙어졌어요. 멀리 관아 쪽에서 장만복이 홀로 뜰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최봉일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따를 것인가. 그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곧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훈장집 대문이 거칠게 두들겨졌습니다. 춘매는 부엌에서 아침 죽을 쓰다 말고 손을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소리는 예사 방문객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문 여시오. 관아의 명이오. 포졸 2명과 최봉일의 하인 너덧이 마당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자는 키가 훤칠한 사내였는데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걸음걸이만은 무인의 그것이었어요. 춘매는 황급히 치마폭을 여미며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새벽부터 이렇게. 집을 수색하겠소. 최나리께서 잃어버린 물건이 이 집에 있을지 모른다 하셨으니. 포졸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춘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재에서 책을 펼치고 있던 도연이 급히 나왔지만 이미 하인들은 곳곳을 뒤지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훈장 어른 순순히 협조하시는 게 좋을게요. 장만복이 마지막으로 들어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의 표정이면서도 어딘가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장만복은 잠깐 시선을 피했어요. 장독 때부터 뒤져라. 헛간도 빠뜨리지 말고. 최봉일의 하인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내들은 장독을 하나씩 들어 올리고 쌀독 뚜껑을 열어 막대기로 휘저었어요. 춘매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엌으로 방으로 곳간으로 사내들의 발길이 거칠게 이어졌어요. 여보. 춘매가 도연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등을 꾹 눌러주었습니다. 둘 사이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아이는 지금 서재 뒤편 작은 다락에 숨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아침 일찍 깨워 올려보낸 곳이었죠. 거기 서랍도 열어봐라. 사내 하나가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춘매는 재빨리 그 앞을 막아섰어요. 거긴 훈장님의 소중한 책과 문서가 있는 곳입니다. 함부로 손대시면 비키시오. 우린 명을 받고 온 몸이요. 사내가 춘매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춘매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문 앞에 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필사적인 빛이 어렸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다가가 아내를 부축하며 낮게 속삭였어요. 춘매, 괜찮소. 내가 함께 들어가겠소. 서재 안으로 들어선 사내들은 책을 마구 꺼내고 벼루와 붓을 뒤집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던 사내 하나가 다락 입구를 발견했어요. 저기 뭐가 있소?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내가 사다리를 끌어당기려는 순간 밖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이봐요. 뒷산 쪽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소? 마을 안악 박씨가 대문 밖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서당 아이들이 자기 마당에서 장난친 일로 도연에게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일이 늘 마음에 걸렸는지 오늘따라 유독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 집 뒤편 나무 밑에 뭔가 파묻은 게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오. 내가 똑똑히 봤소. 포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채봉일의 하인 하나가 밖으로 나가며 박 씨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봤다는 게요? 밤에 횃불 들고 뭘 파묻는 걸 봤다니까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내들의 발길을 돌리기에 충분했어요. 너댓이 우르르 뒷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그 틈에 춘매의 손을 잡았어요. 둘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했어요. 뒷산을 한 식경 넘게 뒤지던 사내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투덜거렸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소. 괜한 수고만 했구려. 우물가도 다시 살펴야 하지 않겠소? 장만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행은 우물가로 향했어요. 도연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우물 둘레를 살피던 사내 하나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땅을 긁어냈어요. 여기 뭔가 있소. 흙 속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였지만 햇빛에 비춰보니 문양이 선명했어요. 매화와 학이 새겨진 최씨 가문의 문장이었습니다. 이건 장만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채봉일의 하인은 재빨리 그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역시 그 아이가 이 근처에 있었던 게 틀림없소. 훈장댁, 더 이상 숨기지 마시오. 도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100가지 말이 맴돌았지만 함부로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증거가 나온 이상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오후 내내 수색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흔적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저물녘이 되어서야 채봉일이 직접 훈장집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훈장 어른. 채봉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날카로웠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소. 하나 명심하시오. 그 아이를 숨긴 것이 드러나면 이 집만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수 있소. 세도가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테니까. 도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봉일의 일행이 말을 타고 마을을 벗어나자 도연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도연과 춘매는 촛불 하나만 켜둔 채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린 어찌해야 할까요? 춘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쓸쓸한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집을 떠나야 하오.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춘매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이를 데리고요? 그렇죠. 다른 고을로 보내야 하오. 여기 있다간 우리도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게요. 춘매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보여준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쥐던 손, 글씨를 쓸 때의 가지런한 자세, 악몽에 시달리며 떨던 작은 몸, 그리고 나. 돌아가면 죽어요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다락에서 아이를 내려오게 한 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집을 떠난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엔 두려움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장만복이었어요.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훈장집의 희미한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갈등이 서려 있었어요. 공적인 임무와 사람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그는 아직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우물가로 향했어요. 처음 이 아이를 발견했던 그곳,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훈장 어른 멈추시오. 우물가에 다다르자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희미한 횃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채봉일이 우물 옆에 서 있었고 그의 뒤로 너댓의 하인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장만복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려 했구나. 채봉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입가엔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도연은 아이를 자기 뒤로 감추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최나리, 이 아이는 죄가 없소. 죄? 허허, 훈장 어른은 참 순진하시구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소? 채봉일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마른 낙엽을 밟는 것처럼 바스락거렸어요. 아이는 도연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몸을 떨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집으로 돌아가자. 채봉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아비가 자식을 부르는 손이 아니었어요. 마치 물건을 회수하듯 차갑고 무심한 손이었습니다. 아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채봉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채봉일이 성큼 다가와 아이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도연이 급히 채봉일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하인 둘이 가로막았습니다. 놓으시오.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마시오. 다치게 하다니 내 자식을 내가 어찌하건 무슨 상관이오? 채봉일이 아이의 저고리 깃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헝겊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어깨가 드러났어요. 거기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2개 굵기만 한 흉터였죠. 횃불빛 아래서 그 상처는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장만복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도 그 상처의 의미를 알아챘어요. 그건 매로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불에 달군 쇠로 지진 자국이었어요. 이게 뭐요, 최나리? 장만복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채봉일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애가 말을 안 들어서 훈육한 것이오. 집안일에 남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지 않소? 훈육이라. 장만복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어요. 저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물가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듯 했어요. 아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최씨 집안의 핏줄이지만 양자라 불렸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방해되는 존재였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어른들이 술 드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만 없으면 일이 편해진다고 저를 없애야 한다고 하셨어요. 채봉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인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어요. 이놈이 헛소리를. 채봉일이 손을 들어 아이를 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장만복이 채봉일의 팔을 붙잡았어요. 최나리, 진정하시오.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게 좋겠소. 장만복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채봉일은 이를 갈며 손을 거뒀어요.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몰래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아이가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저를 우물에 빠뜨리려 했어요. 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도망쳤어요.
산을 넘고 넘어서 이 마을까지 왔습니다. 도연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는 도연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장만복은 최봉이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최나리,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거지 새끼의 거짓말에 속으시려오? 최봉일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찌된 일이오? 장만복이 품에서 작은 헝겊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우물가에서 발견한 장신구 조각이 들어있었어요. 최씨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그것을 장만복이 횃불빛에 비춰 보였습니다. 이건 오늘 우물가에서 나온 것이오. 그리고 이 상처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란 말이오. 최봉일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장이방, 자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게냐?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오. 이 일은 이제 내 손을 떠났소. 도에 올려야겠소. 장만복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공적인 임무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마침내 오른편에 섰습니다. 감히 최봉일이 칼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만복이 휘파람을 불자 어둠 속에서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최봉일, 당신은 지금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오. 순순히 따라오시오. 포졸들이 최봉일을 애워쌌습니다. 최봉일의 하인들은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최봉일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은 그를 단단히 결박했어요. 아이는 우물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이 곁에 앉아 아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장만복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안도와 함께 뒤늦은 후회가 스쳐 지나갔어요. 달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우물가의 물은 고요히 그 빛을 담고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이 밤, 우물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엔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얼어붙었던 땅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우물가 버드나무에도 연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집 마루에는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지옷이 아니었어요. 춘매가 정성껏 지어준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엔 여전히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이가 참 의젓하구려. 마루 아래서 장만복이 말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도연의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관청의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조사관이 오신다고 하오. 늦어도 이틀 안에 도착할게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엔 불안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관청에서 당분간 보살피다가 안전한 곳으로 보낼 것이오. 최봉일 집안의 일은 이미 도에까지 알려졌으니 더 이상 그쪽에서 손을 쓸 수는 없을게요. 장만복의 말에는 안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아쉬움도 함께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춘매가 아이에게 따뜻한 죽을 내왔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처럼 살에들지 않고 천천히 한 숟갈씩 떠먹었습니다. 얘야. 춘매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춘매를 바라봤어요. 춘매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예전엔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춘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너와 비슷한 나이였지.
하지만 역병으로 일찍 떠나보냈어. 그 이후로 이 집은 참 조용했단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춘매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내가 왔을 때 난 하늘이 다시 기회를 주신 줄 알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멀리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튿날 아침 서당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조용했어요. 아이들은 우물가의 거지 아이가 사실은 세도가의 희생양이었다는 소문을 이미 들은 터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예전에 아이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서당 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엿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미안해. 아이는 고개를 들어 그 서당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엿을 받아든 아이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내가 귀신이 데려온 줄 알았거든. 서당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다가와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어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관청의 마차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조사관이었어요. 그는 도현과 장만복에게서 자세한 경위를 듣고 아이와도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소. 최 씨 집안의 일은 이미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니 염려 마시오. 조사관의 말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도현과 춘매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마지막 저녁, 도현은 아이에게 작은 보자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붓 한 자루와 벼루, 그리고 깨끗한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글을 잊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 글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이는 보자기를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입을 열었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연이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갈 것이다. 기억하거라. 이튿날 새벽 아이는 관청 마차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배웅했어요. 예전에 불길한 아이라며 손가락질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뒤를 돌아봤어요. 도현과 춘매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차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도현은 우물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춘매도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우물가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여보. 춘매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린 잘한 거겠죠? 도연은 우물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물은 맑고 고요했어요. 그 속에 하늘과 구름이 비쳐 보였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외면하지 않은 것만은 옳았다고 믿소. 도연의 말에 춘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우물가에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발견된 아이가 사실은 세도가의 음모에 희생될 뻔했던 불쌍한 혼이었다는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한 훈장 부부의 용기에 대해서도요. 우물은 더 이상 불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아이가 두 번째 삶을 얻은 자리로 기억되었어요. 봄이 올 때마다 우물가 버드나무는 푸르게 새잎을 틀었고 그 그늘 아래서 마을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도연은 가끔 우물가에 나와 물을 떠다보곤 했습니다. 맑은 물을 바라보며 저 멀리 어딘가에서 아이가 무사히 자라고 있기를 빌었어요.
그리고 우물 속에 비친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체를 모르기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체를 알고도 외면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 두려운 것이라고요.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한 아이를 지켜낸 작은 용기의 기억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